관 앞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죠. 아닙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눈을 감은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양 중구역 아파트, 배급카드, 딸아이 유치원 자리. 남편이 살아있어서 유지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기도 전에 보이부 사람이 왔어요. 조의를 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5살 딸이 제 치마를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는 건지 제 다리가 떨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23시간 뒤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얼어붙은 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면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양복 단추를 잠그고 구두를 신는 소리. 그 순서가 매일 똑같았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쌀이 있었어요. 잡곡이 아니라 흰쌀이요. 남편이 당 간부였으니까요. 중구역 아파트, 배급카드, 딸아이 유치원 자리. 전부 남편이 살아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딸아이한테 웃어주는 것 말고는 특별히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죠. 당 생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끈을 매면서 딸아이한테 잘 있어 하고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부드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면 까르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이 얼마나 사치인 줄 몰랐던 거죠. 평양 중구역이라는 주소 하나가 가진 힘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사는 구역이 다르면 배급이 달랐거든요. 중구역은 당 간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니까 쌀이 나왔고 고기가 나왔고 간혹 과일도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도 간부 자녀 전용이었어요. 교복이 있었고 난방이 됐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남한에 와서야 사람들한테 설명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아이들 대부분은 겨울에 교실에서 외투를 벗지 못합니다. 제 딸은 벗을 수 있었어요.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퇴근길에 과자를 사왔어요. 포장도 안 된 과자였는데 딸아이는 그걸 받으면 두 손으로 꼭 안고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먹기 아까웠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양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남편이 쓰러지기 이틀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딸아이한테 잘 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걸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원래 있던 소리가 없으니까요. 그때 뭔가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물어봤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마지막 며칠을 조금은 다르게 보냈을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도 양복 단추를 잠그고 출근했고 얼굴이 좀 창백해도 딸아이한테는 웃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강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 간부의 몸이 약해지면 자리가 흔들립니다. 자리가 흔들리면 배급이 줄고, 배급이 줄면 아이 유치원 자리가 위험해지고, 유치원 자리가 사라지면 주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평양에서 쫓겨나는 거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배급소에 갈 때면 저는 항상 남편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갔어요. 줄을 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선 배급줄이 따로 있었거든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을 제가 못 본 건 아니에요. 봤습니다. 다만 마주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배급 카드 한 장이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적힌 등급 번호가 제 딸이 어떤 학교에 가는지를 결정했고, 제가 어떤 병원에 갈 수 있는지를 정했고, 심지어 제 이웃이 저한테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바꿨어요. 그 카드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남편의 지위가 붙어 있었고, 남편의 생사가 그 카드의 유통기한이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카드도 죽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반도 안 줄었는데요. 괜찮아요? 하고 물었더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딸아이가 아빠 밥 안 먹어?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웃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이 딸한테 보여준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기침을 했어요. 한 번이었는데 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래도 저는 물을 한 잔 갖다 드리고 말았어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보니 남편의 양복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구두는 현관에 있었고요. 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이불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숨이 가빴는지 이불 한쪽이 구겨져 있더군요. 손을 뻗었을 때 이미 차가웠습니다. 딸이 뒤에서 아빠 안 일어나? 하고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당 간부 전용 진료소였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남편 이름을 확인하더니 바로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의사 한 명이 왔어요. 남편을 뒤집어 눕히더니 맥을 짚고 가슴을 누르고 눈을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그 장면을 봤는데 다리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이 죽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미 무너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감정이 나중에 온다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나서 당 사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사망 신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알겠다고 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잠깐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당 사무소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이부였습니다. 2명이 왔어요. 한 명은 양복 차림이었고 한 명은 군복이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먼저 말한 건 양복 입은 사람이었는데 눈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방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안내하자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신을 확인하더니 문서 같은 걸 한참 들여다보고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만난 사람이 있느냐고요. 장례 절차를 물어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당 간부가 갑자기 죽으면 보위부가 먼저 옵니다.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연사가 아니면 사건이 되고, 사건이 되면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시스템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보위부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딸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울 시간이 없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보위부가 다시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남편이 눈을 감은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배급은 언제 끊길까? 딸아이 유치원은 어떻게 될까? 평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남편의 체온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저는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이틀 만에 치러졌어요. 북한에서는 장례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당 간부의 경우는 더 빨라요. 사무소에서 장소를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고 참석자 명단까지 정해줍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아니었습니다. 큰 방에 관을 놓고 흰 천을 덮었어요. 남편의 당증과 훈장을 관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훈장을 제대로 봤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였어요. 당 사무소 사람들, 남편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얼굴이요. 당 간부의 장례에 와서 잘못된 표정을 짓는 건 위험하거든요. 너무 울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울어도 안 됩니다. 저는 관 옆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고요.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보위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왔던 양복 입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눈은 올리는 거 아시죠? 그 시선이 이마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는지 안 우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슬퍼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아직 안 왔어요. 너무 큰 일 앞에서 사람은 멍해지거든요. 근데 보위부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안 울지?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남편의 죽음에 관련된 건 아닌지, 그런 시선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남편의 동료 한 명이 제 곁에 왔어요. 제 나이쯤 되는 남자였는데 목소리를 아주 낮췄습니다. 형수님,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뭘 준비하라는 건지 바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배급 정지 통보가 이번 주 안에 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배급이 끊긴다는 건 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뜻이고, 평양에서 쫓겨나라는 뜻이고, 딸아이가 지금 다니는 유치원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성분도 같이 죽습니다. 저와 딸은 남편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없으면 우리 성분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은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형수님. 그게 남편 동료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의 양복장을 열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현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세는 동안 제 손이 떨렸는지 돈이 떨렸는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양복 안주머니 안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이웃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형수님하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고 돌아가더군요.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쳐도 먼저 지나가거나 다른 층으로 돌아갑니다. 당 간부의 아내에서 당 간부의 미망인으로 바뀌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는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한에서는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북한에서는 관리 대상이에요. 남편이 뭘 남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부가 옵니다. 이웃들은 그걸 알아요. 보이부가 드나드는 집에 얼굴을 비추면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먼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게 평양의 생존 방식이에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울었어요. 친구가 안 놀아줬대요. 왜 안 놀아줬는지는 5살짜리가 알 리 없죠. 그 친구의 부모가 시킨 겁니다. 당 간부가 죽은 집 아이와 같이 놀지 말라고요. 딸은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꼭 안아줬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전화번호를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 글씨가 아니라는 게 걸렸습니다. 누가 적어준 걸까? 언제 적어준 걸까? 왜 남편이 그걸 갖고 있었을까? 혹시 남편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이틀을 고민했어요. 우리 집 전화는 도청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당 간부 집 전화는 기본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넌지시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딸아이를 데리고 장마당에 나갔어요. 배급이 아직 완전히 끊기기 전에 쌀을 좀 더 확보해 두려고요. 장마당 한쪽 구석에서 두부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꺾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눈으로 오라는 뜻이었죠. 딸아이를 좌판 옆에 앉히고 그 사람 옆에 쪼그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남편분 동료한테 들었어. 이번 주 안에 통보 내려온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남편 양복에서 나온 번호와 같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함경북도 소도시에서 살고 계셨는데 평생 당 말단 간부를 하시다가 은퇴한 분이었어요. 아들이 평양에서 잘 나가는 게 그분의 유일한 자랑이었죠. 전화기를 집었는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야 하고 부르시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한 줄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한테 양복 안주머니를 보라고 전해달라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이 어딘가 심하게 나쁘다는 걸요.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으면 보이부가 보고
보이부가 보면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요. 다만 아버지한테만 한마디 남겨둔 거죠. 양복 안주머니를 보라고. 그 전화번호가 뭐냐고 시아버지한테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평양에 있으면 안 된다. 시아버지도 아시는 거였어요. 당 간부가 죽으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이 얼굴을 봤는데 남편을 닮았더군요. 눈매가 똑같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결심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야 한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 양복에서 나온 전화번호와 장마당 아주머니가 쥐어준 전화번호가 같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 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 빠지면 쓸 수 있도록.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무서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게 사랑이었는지 비겁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는데 이번에는 보이부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위원회 사람이었어요.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거주지 변경 통보서.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기한은 열흘이었어요. 새 주소는 함경남도 어딘가로 적혀 있었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남도 시골로. 그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남한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그냥 몇 센티미터 차이인데 실제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배급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성분이 달라져요. 평양 중구역에서 함경남도 시골로 쫓겨나면 그건 사실상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딸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교실에서 외투를 입고 앉아야 합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현실이요. 서류를 받고 인민위원회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저는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류를 접었다 폈다 했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함경남도에 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딸을 키우면 그 아이의 인생은 아버지가 준 것들 전부를 빼앗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 남긴 그 전화번호, 장마당 아주머니가 쥐어준 같은 번호, 시아버지가 평양에 있지 말라고 한 말, 남편의 동료가 빨리 준비하라고 한 말,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마당이 아니라 기차역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요. 도청 걱정이 없는 유일한 전화기였거든요. 동전을 넣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여자 목소리가 받았어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름을 대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간부님 댁이시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연결해둔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브로커였어요. 사람을 강 건너로 보내주는 사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아내와 딸을 부탁한다고 미리 돈까지 건네둔 거였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매일 아침 양복 단추를 잠그고 출근했던 거예요. 저한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역시 안 나왔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말한 기한은 사흘이었어요. 사흘 안에 평양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그 이후에는 보이부의 감시가 더 촘촘해지니까 늦으면 기회가 없다고요. 브로커를 직접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장마당 뒷골목 국수집 안쪽 자리에서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많이 탄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여러 번 건넌 사람 특유의 피부색이에요. 손이 거칠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냐고. 5살이요. 그 말에 잠깐 입을 다물더군요. 아이가 있으면 위험이 2배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울면 끝이거든요. 감시병이 듣습니다. 그 여자가 루트를 설명해 줬어요.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해상까지 가야 한다고.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기차를 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위조 서류예요. 들키면 바로 수용소입니다. 저와 딸 2사람 분량. 비용은 남편이 이미 치렀다고 했어요. 남편이 얼마를 준 건지는 모릅니다. 그 여자가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해상까지 가는데 기차로 이틀. 두만강을 건너는 건 밤이고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서 차가 기다릴 거라고.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사람이 맞는다고요. 제가 해야 할 건 딱 하나라고 했어요. 아이를 조용히 시키는 것.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5살짜리를 조용히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아이는 무서우면 우는 아이예요. 낯선 곳에 가면 엄마를 부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영하 20도 밤에 강을 건너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아이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리가 무거웠어요. 국수집을 나오는데 햇빛이 눈부시더군요. 평양 하늘이 그렇게 맑은 날이 있긴 했나 싶었습니다. 밖에서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마당 좌판 옆에 쪼그려 앉아서 떡 하나를 양손으로 들고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두 볼이 빨갰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만은 여기서 꺼내야 합니다. 함경남도 시골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이 아이가 겨울에 외투를 벗을 수 있는 곳으로.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쌌는데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딸 옷 몇 벌,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돈. 보따리 하나였어요. 가방을 들면 눈에 띄니까 보따리로 싸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시골에 친척 방문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어요. 남편이 앉던 의자, 딸이 그림을 그리던 탁자, 부엌 찬장에 아직 남아있는 쌀 한 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져가고 싶었지만 들키면 끝이니까 옷장 안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양복 단추를 한번 만져봤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잠그던 그 단추요.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따뜻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자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어디 가? 시골에 잠깐 놀러 간다고 했어요. 기차 타? 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는 기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기차 타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은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평양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중구역 아파트 불빛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제 집이었는데 내일이면 이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이부가 올 때쯤이면 빈 집만 남아있겠죠.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온몸이 바짝 마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손끝이 차갑고 심장만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도망이 아니거든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3시에 딸을 깨웠어요.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아직 밤인데? 했습니다. 기차 타러 가야 해서 일찍 나가는 거야 했더니 신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더군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면서 아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밖에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해. 아직 사람들 자고 있으니까.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엄마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아빠가 없는지도 완전히는 모릅니다. 이 아이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아파트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어요. 남편과 수천 번 걸었던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평양역까지 걸어갔어요.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으니까요. 새벽 4시였는데 역 주변에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었어요.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도 그 사이에 섞였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행 증명서를 품에 넣고 있었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검문에서 알아채면 저와 딸은 바로 보입으로 끌려갑니다. 기차표를 끊는 창구에서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몇 초가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딸아이가 제 다리를 잡고 서서 엄마, 기차 언제 와? 하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었어요. 표를 건네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사람하고 불렀어요. 손에 들린 기차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그만큼 났던 거예요. 기차에 올라탔어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출발하고 나서야 창밖을 봤는데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와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기차 여행이었으니까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차는 해상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중간에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은 평안남도쯤에서요. 군인이 올라와서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제 것을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디 가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시댁에 갑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분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군인이 잠깐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증명서를 돌려줬습니다. 2번째 검문은 함경남도 어딘가에서였어요. 이번에는 보이부 완장을 찬 사람이었습니다. 증명서를 집더니 뒷면까지 뒤집어 봤어요. 아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아저씨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아이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랑 여행이구나 하고요. 네, 하고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보이부 사람이 증명서를 돌려줬습니다. 기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딸아이 덕분이었습니다. 5살짜리의 웃음이 보이부를 통과시킨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이 기차에 탔는데 이 아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추웠어요. 코를 찌르는 건조한 냉기가 폐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딸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으면서 추워했습니다. 역 앞에서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쯤 된 남자였는데 눈인사만 하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따라 30분쯤 걸었을까요? 해산 외곽의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온돌 아랫목이 따뜻했어요. 딸아이가 바닥에 누우면서 여기 따뜻해 했습니다. 그 말에 집주인 할머니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줬습니다. 딸이 그걸 먹으면서 엄마 여기 좋다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영하 20도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군인한테 들키면 안 되고 얼음이 깨지면 안 되고 아이가 울면 안 됩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뒤에 안내인이 말했어요. 내일 자정에 출발합니다. 강까지 걸어서 1시간, 강을 건너는데 1시간 반. 중국 쪽에 도착하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감시 초소가 2군데 있다는 거예요. 초소 사이 간격이 약 400m라고 그 사이를 지나야 합니다. 서치라이트가 30초 간격으로 돈다고 했어요. 30초? 아이를 업고 달리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기어야 한다고 했어요. 얼음 위를요. 딸아이가 등에서 깨지 않게, 소리가 나지 않게 30초 안에 서치라이트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안내인이 대답 대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라고. 딸아이가 잠든 뒤에 그 아이 발을 만져봤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발이 영하 20도 얼음 위에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발을 차갑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발이 평생 따뜻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렸는데 멈추기로 한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 출발했어요. 안내인이 앞에 서고 제가 딸을 업고 뒤를 따랐습니다. 달이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안내인이 손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발소리와 숨소리만으로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안내인이 멈췄어요.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희끗한 게 보였어요. 길이었는데 포장이 안 된 흙길. 그 길 한가운데에 나무 차단기가 있었고 옆에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잠을 자는 초병이 있는데 오늘은 교대가 바뀌어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우회하면 1시간이 더 걸리고 그냥 지나가면 10분이라고.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안내인이 먼저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딸을 업은 채 나무 뒤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어요. 딸이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하고 부를까봐 등을 두드렸어요. 제발 자 있으라고. 제발. 5분쯤 지났을 때 안내인이 돌아왔어요. 초병이 자고 있다고. 지금 가면 된다고.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차단기 옆을 지나는데 초소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병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든 거였어요.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옮겼습니다. 차단기를 지나고
2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딸아이가 기침을 했어요. 작은 기침이었는데 그 소리가 총소리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멈췄어요. 안내인도 멈췄습니다. 초소 쪽을 봤는데 라디오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병은 잠에서 안 깬 거예요. 안내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20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0초였어요. 검문소를 지나고 나서 안내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까지 30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어요. 근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등에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 무게가 제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무거워야 했어요. 이 무게를 놓으면 안 되니까요. 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안내인이 갑자기 멈추더니 옆으로 빠지라고 했습니다. 길 아래쪽에서 차량 불빛이 보였거든요. 군용 트럭이었어요. 국경 순찰 차량이 예정에 없는 시간에 나온 겁니다. 안내인이 근처 농가 창고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문이 반쯤 열린 나무 창고였는데 안에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마니 뒤에 웅크렸어요. 딸아이가 그 충격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려는 걸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입을 막으니까 저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숨바꼭질이야. 조용히 해야 이기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밖에서 트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엔진 소리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군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요. 손전등 빛이 문틈을 스쳤어요. 한 줄기 빛이 가만히 위를 지나갔습니다. 딸아이가 제 옷을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어찌나 세던지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30초가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다시 살아나더니 멀어졌어요. 안내인이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딸아이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는데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 숨바꼭질이라고 거짓말을 한 게 이 밤에 제가 한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했으면 이 아이가 울었을 거예요. 울면 끝이었고요. 안내인이 지금 가자고 했을 때 다리가 저려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창고 바닥이 얼어 있었거든요. 무릎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딸을 다시 등에 업었어요. 아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 팔의 힘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아이의 팔이요. 15kg밖에 안 되는 아이의 팔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고를 나왔을 때 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아팠는데 감사했습니다. 감각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게 두만강 얼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건너편이 안 보일 만큼. 안내인이 강변에서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오른쪽 200m 거리에 감시초소가 있고 서치라이트가 30초 간격으로 돌아간다. 얼음 위를 기어서 가야 하고 서치라이트가 지나가면 멈추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강폭이 이 구간에서 약 300m,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딸을 등에 단단히 묶었어요. 천으로 2바퀴를 돌려서 아이가 빠지지 않게. 아이는 다행히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디뎠을 때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소리.
얼음이 제 체중을 받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온몸이 얼었어요. 안내인이 네 발로 기라고 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켜야 얼음이 안 깨진다고 두 손과 두 무릎을 얼음 위에 대고 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먼저 감각을 잃었습니다. 장갑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장갑을 빼라고 했어요. 장갑을 끼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니까 맨손으로 영하 20도 얼음을 짚어야 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손끝이 안 느껴졌어요. 5분이 지나자 손바닥 전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갔어요. 안내인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얼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등에 있는 딸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따뜻함이었어요. 빛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기었어요. 이걸 반복했습니다. 기고 멈추고 엎드리고 다시 기고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뚝 하는 소리. 온몸이 굳었습니다. 안내인이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라고 했어요. 갈라진 부분을 피해서 가야 한다고. 옆으로 기는데 딸아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깨려는 거예요. 제발 하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자 있으라고. 아이가 다시 잠들었어요. 등에서 쿵쿵거리던 움직임이 멈추고 다시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이 밤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팔이 안 움직여지더군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서치라이트에 걸리고, 걸리면 총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면 이 아이가 깹니다. 팔을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지는 팔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모릅니다. 그냥 아이 체온만 느끼면서 기었어요. 건너편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안내인이 거의 다 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50m 서치라이트가 한 번 더 지나갔어요. 빛이 사라진 순간 안내인이 뛰라고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는데 뛰었습니다. 딸이 등에서 흔들렸어요. 강변 흙을 밟은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지면서 아이를 안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손은 더 심했어요. 피부색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하얗다 못해 보라색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등에서 깼어요. 엄마 왜 이래? 하고 물었는데 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안내인이 일으켜 세워줬어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차가 있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하얀 얼음 위로 서치라이트가 아직 돌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저 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딸을 안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 차가워했어요. 미안해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승합차였는데 안에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저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어딘가로 달렸어요. 도로가 울퉁불퉁했는데 딸아이는 제 무릎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빨갰어요. 추위에 빨개진 건데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는데 차가웠습니다. 아직 얼굴이 녹지 않은 거였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를 따라 은신처를 옮겨 다녔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되거든요. 송환되면 저는 수용소고 딸은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숨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딸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밖에 내보내면 전부 끝나는 거니까요.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루트가 잡혔을 때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더 위험하다고, 국경을 3번 더 넘어야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갈 수 있냐고 물으면 안 되죠. 가야 하는 거니까요.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까지 몇 달이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날짜를 세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딸이 깨어있는 시간과 잠든 시간. 제가 세운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왜 또 울어? 했어요. 또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제가 중국에서 몇 번은 울었나 봅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국에 온 지 꽤 됐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책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남편을 닮았더군요. 걸음걸이가요. 한국 생활이 편하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말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한테는 아직 낯설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때가 있고 딸아이 학교 서류를 쓸 때 아버지란이 비어 있으면 펜을 잡은 손이 멈춥니다. 남편 생각이 자주 나요. 양복 단추를 잠그던 손, 딸한테 잘 있어 하던 목소리, 양복 안주머니에 전화번호를 넣어둔 그 마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를 찾아놓았고 돈을 건네놓았고 양복 안주머니에 연결고리를 넣어뒀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말하지 않으면서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비겁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대답을 못 내렸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없었으면 저와 딸은 함경남도 시골에서 배급도 못 받으면서 겨울을 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수용소에요. 딸아이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저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딸이 또 물었어요. 아빠가 왜 죽었어? 아팠어.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이 아이가 세상을 더 알게 되면, 그때 들려줄 겁니다. 관 뚜껑이 닫히기도 전에 보이부가 왔던 것, 배급카드가 사라진 것, 이웃들이 눈을 피한 것, 영하 20도 두만강 위를 기어서 건넌 것, 그 아이의 입을 막아야 했던 것, 전부요.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겨울에 외투를 벗을 수 있는 교실에서 따뜻하게 공부하는 동안은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남편이 바란 게 그거였을 겁니다. 이 아이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것. 그래서 양복 안주머니에 종이를 넣어둔 거예요. 창밖을 보면 해가 들어옵니다. 평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햇살이에요. 같은 해인데 여기서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줘야 해요.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에요. 그게 조금 슬픕니다. 근데 이 슬픔은 두만강 위의 공포보다 낫습니다. 이 슬픔은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느끼는 슬픔이니까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